자, 육상동물과 수생동물은 각각의 생활 환경에 따라서 호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자, 육상동물은 폐의 표면에 건조한 공기가 닿으면 폐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이는 폐를 손상시키고 탈수를 일으키며 기체를 용해하는 폐의 능력을 떨어뜨린대요. 한편 수생동물은 가용산소가 적은 수중 환경과 온도차에 의해 변화되는 산소 가용성에 적응해야 됩니다. 또한 수생동물은 물속에서 몸을 움직이는데 많은 근육이 필요하고 찬 바닷물의 높은 비열 때문에 아가미의 열을 빼앗기며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수분 균형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대요. 자, 그래서 결국은 1분단에서 말하는 건 뭐야? 육상동물의 호흡이 있고 수생동물의 호흡이 있어. 그런데 물에 사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뿐만 아니라 모두 필요해.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이 필요한 거야. 이 물에 산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이 물을 헤엄쳐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삼투압 현상 때문에 물에 몸에 있는 수분기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막을 수 있는 비늘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문단 넘어가 보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수생동물은 효과적인 호흡을 위해서 아감이라는 특수한 기관을 사용한답니다. 자, 아가미라고 하는 특수한 기관을 사용한대요. 아가미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하고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데 외아가미와 내아가미로 나뉜답니다. 자, 그래서 아가미로 숨 쉬니까 당연히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하겠죠. 자, 아가미의 종류가 외아가미, 내아가미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답니다. 그러면 외아가미는 당연히 바깥에 있는 거니까 돌출된 형태. 표면적이 넓고 형태가 다양하며 유생기 도롱뇽이나 일부 무척축 동물에서 나타난답니다. 자, 외아가미는 주변 물과의 접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이 흔들려야 되는데 이는 외부로부터 손상에 노출되고 아가미를 흔드는 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적으로부터 공격당할 위험이 크다는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아가미를 가지고 있는 생물이 지구상에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있는가? 유생기 도롱뇽이나 그 다음에 무척추동물에서만 나타난다고. 외아가밀이 넓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넓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약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 반면에 대부분의 어류, 갑각류, 면체동물 등에 나타나는 내아가미는 구조적으로 정교하며 체내에 위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내아가미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며 덮개라고 불리는 딱딱한 껍데기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그래서 내아가미는 필라멘트라고 하는 가는 실 모양의 구조를 기본 단위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아가미는 이렇게 실 모양으로 돼 있대요. 이 필라멘트에 라멜라라고 불리는 납작한 판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게 나란히 배열되어 있대요. 각 라멜라의 내부에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분포해 있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생각해봐. 수많은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효율적으로 되는 거라며. 그럼 저기 있는 모세혈관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뭔데?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겠죠. 모세혈관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만들어낼 거야. 자, 다음 필라멘트는 아가미를 지탱하는 아가미 궁에 부착되어 있으며 필라멘트 양측에는 각각 구심성 혈관과 원심성 혈관 이렇게 혈관이 두 개가 존재해요. 자, 산소 농도가 낮은 필라멘트의 한쪽 측면을 따라 구심성 혈관 속을 흐르며, 자, 그러니까 산소가 낮은 혈액은요 어디에 있다? 요 구심성 혈관에 있답니다. 자, 다음 산소 농도가 높은 혈액은 어디에 있다? 원심성 혈관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구심성 혈관 속은 산소가 부족하고요. 원심성 혈관은 산소가 많이 있다는 게 머릿속으로 기능적으로 좀 박혀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필라멘트의 다른 측면으로 빠져나간대요. 라멜라 안에 있는 모세혈관 내부에서는 항상 구심성 혈관에서 원심성 혈관으로 혈액이 흐르며 이와 함께 기체 교환이 일어난답니다.
자, 혈관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구심성 혈관에서 원심성 혈관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방향이 이렇게 되죠. 구심에서 원심.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산소가 없는 혈액에서 산소가 많은 혈관으로 가는 거야. 피의 방향이. 산소가 없는 혈관에서 산소가 많은 혈관으로 피의 방향이 간다. 자, 이와 함께 기체 교환이 일어난대요. 피와 피 사이에 지금 서로 산소 분포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 원심성 혈관에 산소가 많으면 산소를 받아들였으니까 많은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산소를 받아들이는데? 자, 우선 어류의 입으로 물이 들어가면 물은 라멜라 모세 혈관을 흐르는 혈액과 반대 방향으로 라멜라 사이를 흐릅니다. 자, 그러면 피가 흐르는 방향이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왜 그런데? 여러분들, 물고기가 혹시 내가 얼굴이 이렇게 있어.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쳐요? 아니죠.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칠 거 아니야. 그러면 물고기가 헤엄치는 방향에 어느 방향으로 물이 흐르겠어? 반대 방향으로 물이 흐르겠지. 물고기 기준으로 물이 어떻게 흐르는 거야? 이렇게 흐르는 거야. 왜? 물고기가 이렇게 갈 거니까. 맞죠?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흐르면 피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반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피는 이렇게 흐르고 물은 이렇게 흐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날 거예요. 알겠죠? 자, 보면 자, 라멜라의 물 흐름의 방향이 모세혈관의 혈류 방향과 상반되는 것인데 이러한 역류 관계는 물과 혈액 사이의 기체 교환을 최대화한답니다. 왜요? 이거 보자마자 딱 아! 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을 텐데 난 사실 보면서 아! 여기 유레카 했거든. 그래서 그렇구나. 자, 봅시다. 왜 그런지. 물이 라멜라를 만나면 아가미 모세 혈관 속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과 접촉할 거래요. 자, 그러면 이 혈관을 무슨 혈관이라고 할 거야? 구심성 혈관이라고 할 거야. 왜? 거기가 산소 농도가 낮은 데였잖아. 자, 산소는 산소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압력 기울기에 의해서 확산된다. 이건 알죠, 여러분들? 그 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자, 그래서 산소 압력이 높음으로 높은 곳에서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확산될 거야. 그리고 물은 라멜라 표면을 계속 흐르면서 라멜라 표면이 있고 물이 여기 표면을 계속 물이 흐르면서 피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흐르면서 아직 산소를 얻지 못한 모세혈관을 다시 만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난 어떻게 이해했냐면 생각해보면 물고기가 이렇게 앞으로 지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몸속에는 지금 산소가 부족한 피가 되게 많아. 그러면 얘가 빨리 뭘 만나야 돼? 바닷물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 피의 산소 농도가 낮으니까 바닷물은 산소 농도가 높겠지. 그러면 바닷물이 이렇게 지나가고 피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만나. 라멜라 혈관에서. 만나면 이 물에 있는 산소가 어디로 들어갈 거야? 혈관으로 들어갈 거야. 그럼 이 혈관에 산소가 많아지는 거야. 맞죠? 자, 근데 그러면 피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요. 내가 헤엄치면서 물도 이쪽 방향으로 흘러. 그럼 어떻게 되는데? 피랑 물 방향이 똑같으니까 처음에 만났던 바닷물이랑 지금 만났던 혈관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은 피가 표면에 바닷물이 만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지나갈 때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많이 만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역류관계로 만들어지는 건 뭐 때문이다? 물과 혈액 사이의 기체 교환을 최대화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죠? 왜냐면 나도 아가미가 뭔지 몰랐어요. 그 아가미가 어떻게 되는지. 나도 이 글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거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로 좀 위에 나오는 내용들을 충분히 좀 잘 이해하면 그냥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그냥 A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문제가 바로 풀리죠. 어차피 이렇게 밑줄 꺼져 있으면 뭐 물어볼 거야? 이유 물어보거나 의미 물어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렇죠? 그리고 적절한 거 물어보겠지. 문제 안 봐도 뻔해요. 그럼 이유를 미리 알면 좋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물로부터 아가미 모세혈관으로 산소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압력 기울기가 충분하므로 물속에 남아있는 산소가 라멜라를 따라 계속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물이 덮개를 빠져나가기 전까지 가능한 한 많은 산소가 물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렇게 쭉 지나갈 거기 때문에 계속 만날 거야. 피는 이쪽 방향으로 흘러서 산소 없는 피가 계속 앞으로 갈 거고, 산소에 있는 물은 계속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 계속 끝도 없이 만나서 산소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뭐야? 호흡 방법입니다. 호흡 방법. 자, 다음 이번에는 뭐냐면 물이 입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깥으로 빼야 돼요. 맞죠? 물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물고기 물 안 먹습니다. 자, 볼게요. 한편 어류가 물을 흡입하여 산소를 흡수한 후 다시 내보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환수라고 합니다. 환수. 자, 그래서 어류가 사용하는 아가미 환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아가미 환수 방법은 입펌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환수니까 환수가 뭐였어? 보통 저기 생선은 옆에 이렇게 아가미 달려 있잖아. 여기 바깥으로 뭘 보내야 돼? 물을 내보내야 돼요. 입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흘러야 될 거 아니야, 물이. 그렇죠? 자, 그래서 입펌프 방식을 사용하는데, 자, 덮개에 있는 근육을 써서 수압을 만들어서 한 방향으로 물을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선 턱을 내려서요, 입 공간을 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입 속에 뭘 낮춰요? 압력을 낮춰요. 입을 안 다물고 있으면 압력이 높아. 그런데 입을 크게 벌리면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지죠. 입 안의 공간이 넓어질 거니까 수압은 작아지겠죠. 자, 압력을 낮춰서 마치 흡입하는 뭐처럼 펌프처럼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물고기들 본 적 있어요? 끝도 없이 입을 계속 뻐끔뻐끔 하잖아. 이게 지금 뭐야? 입으로 펌프질하고 있는 거야. 입 안속에 그 농도를, 압력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죠. 펌프처럼. 자, 이렇게 하여 입속으로 물이 들어오면 다시 수압이 올라갑니다. 근데 대신에 이렇게 벌리면 순간적으로 입에 수압이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바깥에 있는 물이 어디로 들어오겠어? 입으로 들어오겠지. 그러면 입 안을 앙 다무는 순간 입 안이 어떻게 돼? 수압이 높아진단 말이야. 이렇게 앙 다물어서 수압이 높아졌을 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덮개 공간을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덮개가 있으면, 여기에 아가미 덮개가 있으면 덮개를 살짝 여는 거야. 그러면 입으로 들어온 물을 입을 앙 다물면 그때는 여기에 수압이 높고 덮개를 열었기 때문에 여기에 수압이 낮단 말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입으로 들어왔던 물이 여기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뻐끔뻐끔 하고 있으면 물이 들어왔다가 여기로 나가고 들어왔다가 여기로 나가고 수압 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덮개를 지나 밖으로 나간다까지가 이제 그 얘기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때 입 뒤에 있는 가로막 조직은 물이 실수로 식도로 들어가는 걸 막아준답니다. 가로막은 물이 실수로 식도로 들어가는 걸 막아준대요. 그러니까 물 안 먹어, 얘네도. 따라서 수생동물은 물이 입속으로 들어가도 삼키지는 않고 아가미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 빠져나가기만 한답니다. 정리하면 이 펌프 방식은 고요한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서 물을 입으로 빨아들여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아가미 환수 방법은 흐르는 물속, 지금 벌써 뭐가 만들어졌어? 반대관계 만들어졌지. 이 펌프 방식을 아까 뭐라고 했어? 고요한 물속이라고 했잖아. 자, 두 번째 아가미 환수 방법은 뭐야? 흐르는 물속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른 방식, 반대 상황이죠. 그래서 흐르는 물속에서 입을 벌린 채 제자리에 있거나 유영하면서 물을 입으로 넣고 아가미를 통해 빼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강제 환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펌프 방식에 비해 에너지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이 방식도 에너지 소모를 필요로 하지만 유영하거나 흐르는 물을 맞이하여 제자리에 머무르기 위한 근육 활동만 필요하므로 호흡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이 이 펌프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펌프 방식은 입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 뻐끔뻐끔 하면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필요로 한단 말, 많이 필요로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요 강제환수 방식은 뭐냐면 물이 뭐야? 난 가만히 있는데 물이 자꾸 일로 흘러. 그러면 나는 이 흐르는 물을 얼굴로 받고만 있으면 물이 계속 여기로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산소를 계속 얻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바로 뭐라고 한다? 강제환수 방식이라고 한다고. 에너지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야.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자, 많은 어류는 두 가지 환수 방법을 모두 이용하며 정체된 물 속에서는 대체로 어떻게 한다? 물이 멈춰 있으니까 안 흐르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대체로 어떻게? 이 펌프 방식으로 빠르게 유영하거나 물 흐름에 맞설 때는 어떻게? 강제 환수 방식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참치 같은 어류는요, 강제 환수만을 함으로 쉼없이 유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치가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거예요. 참치는 끝도 없이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 참치는 물 앞으로 안 나가면 죽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왜? 강제 환수 방식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뻐끔뻐끔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가면서 뭐 해야 돼? 이 아가미로 물을 통과시켜줘야 돼요. 다송아. 그래서 여러분들 참치 같은 생물들은요, 뇌가 잠을 한 번에 못 잡니다. 왜냐면 두 개의 뇌가 다 잠들면 죽어요.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몸이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상어도 그렇죠. 일부 상어랑 참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걔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을 잘 때도 한쪽 뇌는 잠자고 한쪽은 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깨 있는 뇌로는 계속 헤엄쳐야 돼. 그러면서 한쪽 뇌로 자는 거야. 걔네들이 이제 상어랑 그 다음에 참치 이런 애들이죠. 자, 다음 넘어가서 이 펌프 방식이나 강제환수 방식은 모두 관류체계로 신선하고 산소가 많은 물이 아가미와 접촉할 수 있도록 물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이와 달리 많은 육상동물은 허파에서 기체 교환을 위해 간만 환기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한대요. 지금 어디 갔냐? 육상동물은 간만 환기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는 신선한 공기를 들어쉬었다가 탁한 공기를, 자, 이게 중요하죠. 같은 경로로 내뱉는다. 자, 아가미는 어때요? 물을 받아들이면 다른 경로로 나와요. 먹으면 다른 경로로 나오는데, 사람은 숨을 쉬면 그 숨을 쉬었던 공기 그대로 우리가 숨이 다시 나오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같은 경로를 통해 내뱉는 방법이므로 어류의 환기에 비해서 뭐하다? 덜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 물고기가 숨쉬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산소를 많이 빨아들이기 위한. 왜냐면 내가 숨을 내뱉는 입은 여기 있지만 들이쉬는 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들이쉬는 거랑 내뱉는 걸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훨씬 더 효율적이야. 그런데 나는 말할 때는 숨을 들이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말을 쭉 하다가 숨이 다 차면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숨을 들이마셔야 된단 말이야.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자, 그런데 이 어류는요, 관류체계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물의 밀도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면에서 큰 비용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호흡하는 데 있어서 어류가 훨씬 더 효율적이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숨 쉴 때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로 숨을 쉬는 육상동물이 옳은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의 총 사용 에너지 가운데 오직 1~2%만을 쓰는 것에 비해서 어류는 아가미를 통해 환수하는 데만 휴지 대사율의 10에서 20%를 씁니다. 육상동물은요, 숨 쉴 때 에너지를 1에서 2%만 써요. 그런데 어류는 아가미를 통해서 환수하는 데만 뭐 한다? 에너지의 10에서 20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가성 이거 풀었어? 유경이도 풀었어요? 유경? 자, 1번에 1번.
그 다음 2번에 3번. 다음 3번에 1번. 다음 4번에 4번. 5번에 5번. 자, 1번 봅시다. 예, 수능 특강 이런 문제가 좀 많죠. 좀 치사하죠. 자, 어류는 물을 흡입하여 산소를 흡수하고 다시 내보내는데 모험 사용에 에너지 1, 2%만 쓴다고? 그럼 효율적인 거잖아. 어떻게 돼야 돼? 10%를 쓴다. 가 돼야 되겠지. 자, 다음 2번. 자, 3번에 보면 양쪽 방향으로 물이 흐르게라고 돼 있는데 물고기 아가미 속에 물이 양쪽 방향으로 흐르면 죽습니다. 죽어요. 알겠죠? 물은 한쪽 방향으로 흘러야지 산소가 되지. 그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다음 3번 넘어가 보면 3번 아까 쌤이 얘기했죠? 이 혈관과 혈액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산소가 만들어지느냐.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야지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과 물이 접촉할 수 있습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죠. 피가 흐르는 방향이랑 바닷물이 똑같이 흐르면요, 얘네들이 피가 새로운 물을 만날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한 바퀴 다 돌아야 되니까, 몸 한 바퀴를.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지금 흘러간 애는 이 바닷물을 만났고 그 다음에는 또 이 바닷물을 만날 거고, 바닷물에는 어차피 산소가 피보다 많기 때문에 한 번 만나서 지나가도 계속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럼 계속 만나가지고 뭐 하는 거야? 계속 이제 산소를 전달해 주는 거야. 그래서 반대 방향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과 접촉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4번. 목이 이렇게 아프네. 이거는 본문에 나오는 이거 구심성이랑 원심성만 생각하면 되죠. 자, 구심성은 산소가 뭐한 거? 적은 거. 원심성은 뭐였어요? 산소가 많은 거. 그래서 4번 보면 D의 혈액, D가 지금 저기 뭐냐? 원심이었죠. 상대적으로 적은 산소를 함유하고 있겠군? 아닙니다. 많은 산소를 함유하고 있죠. 자, 다음 넘어가서 자, 요 유전지도 봅시다. 자, 1908년 영국의 수학자 조지 하디와 하일의 의사 빌헬름 바인베르크, 요거 쌤 지난번에 앞부분 좀 같이 읽었었죠. 바인베르크는 각각 독립적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에 기초한 수학적 모델을 제시했답니다. 자, 그래서 하디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 멘델의 유전 법칙이 실제 인구 집단에도 성립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집단 내에 두 대립 유전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건 둘 다가 발현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게 대립 유전자라고 했죠. 쌍꺼풀이 있으면서도 없을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대립 유전자, 이 대문자 A랑 소문자 A가 전체 유전자 풀, 전체 유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대립 유전자 빈도를 각각 P와 Q로 설정했답니다. 그 후 무작위 교배 시 다음 세대의 유전자형 빈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했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디가 했던 역할. 자, 다음 바인베르크가 했던 역할은요, 자, 인구 집단의 유전 형질 분포를 분석하고요, 두 대립 유전자가 무작위로 결합하면 세대를 거쳐도 유전자의 구성 비율인 유전자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설을 제시했답니다. 자, 그는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유전 질환 발생 확률의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고 실제 통계와 비교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했대요. 이러한 수학적 모델과 집단 유전학적 분석이 결합된 결과가 바로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이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은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때 유지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 일단 첫 번째,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돼요. 왜? 집단이 너무 모집단이 너무 작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걔가 돌연변이인 줄 아는 줄 몰라요. 돌연변이는 아주 극소수의 확률로 생기는 게 돌연변이이기 때문에 얘가 돌연변이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모집단의 숫자가 충분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교배는 무작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해서 이루어지면 안 돼. 그러면 특정한 유전자가 계속 발전될 거니까. 그래서 이 유전자가 유지되는지 안 유지되는지를 알려면 그냥 무작위로 교배가 돼야 돼요. 다송아! 무작위로 교배가 돼야 돼요. 자, 다음 만약 무작위 교배가 아닌 특정한 유전자끼리 선호하는 교배가 일어나면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자, 다음 셋째, 새로운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이때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완전 새로운 형태의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이때는 변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돌연변이가 또 유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가 안 맞춰지겠죠. 자, 그래서 기존의 유전자 빈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돌연변이가 이제 생기지 않는다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이 아니죠. 네 번째로는 외부의 개체의 이입이나 기존 개체의 이출과 같은 이주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개체가 그대로 있고 외부 개체도 여기로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얘네 안에서만 계속 자연교배가 일어나야 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자연선택이 작용하지 않아야 된다. 자연선택이 적용한다가 무슨 말인데?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죠. 적자생존이 무슨 뜻이야? 다송아, 적자생존 한번 해봐. 적자생존이 무슨 뜻이야? 적자생존이라는 말 들어봤어? 지금 들어봤어요? 적자생존은 저기 뭐냐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부터 나온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생물로부터 DNA를 전수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라는 존재가 된 거잖아. 인간이라는 존재가. 맞죠? 그럼 인간이라는 종이랑 개라는 종이 왜 다른데? 라고 할 때 서로 다르게 빠져나온 거야. 같은 유전자에서. 옛날에는 이 포유동물, 최초의 포유동물은 같았을 수도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연에 적합한 자가 생존한다. 그게 적자생존이야. 그래야지 거기에 뭐 할 수 있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환경에 적응한 자가 생존한다. 환경에 적합한 사람이 생존한다. 이런 게 적자생존인데 그걸 이제 자연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운 지방에 사는 생물이야. 그러면 털이 있는 유전자가 살아남기 편할까요? 털이 없는 유전자가 살아남기 편할까요? 털이 있는 유전자가 살아남기 편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추운 지방이라는 특정한 환경이 있다면 당연히 어떤 유전자가 많이 남겠어? 털이 있는 유전자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 털이 없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죽을 테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 유전자가 실제로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자연 선택이 작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환경, 좀 어떤 이런 유전자가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5개의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네 그 유전자의 빈도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유전자 빈도를 체크해 보면 자, 보세요. 그림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나비의 개체군에서 두 대립 유전자 우성 대문자 A랑 그 다음에 열성 소문자 A가 각각 전체 유전자의 빈도 0.7, 0.3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세대간 유전자형의 분포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세대에서 A 유전자는 동형접합. 이거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동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 같은 형태잖아. 맞죠? 자, 그래서 동형접합 우성이라고 돼 있으니까 봐봐. 우리가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잖아. 맞죠? 자,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얘 하나, 얘 하나잖아. 맞죠? 그래서 유전자는 2개가 붙어 있잖아. 자, 그럴 때 하나는 우성, 하나는 열성일 수도 있고 우성, 우성일 수도 있고 열성, 우성일 수도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동형접합 우성형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랑 뭐만 만난 거야? 우성과 우성만 만난 거야. AA, 대문자 AA. 자, 그러면 얘는 490마리가 있답니다. AA. 근데 얘가 두 개씩 총 980개야. 왜 두 개씩이야? 유전자 하나가 A, 하나가 A. 이렇게 해서 AA가 만들어지면 이게 동형접합이잖아. 맞죠? 자, 동형접합 우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유전자의 개수랑 개체의 개수는 달라, 틀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야. 얘는 유전자의 개수를 따지면 한 개,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동형접합 우성형은요, 우성인자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한 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유전자를. 그렇죠? 자, 그래서 총 나비는 490마리지만 유전자로 따지면 두 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980개가 돼야 되는 거야. 유전자의 개수로는.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이형접합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형접합은 뭐야? 서로 다른 형태겠죠. 서로 다른 형태. 그러면 얘는 대문자 A 하나, 소문자 A 하나. 요게 이제 이형접합이겠죠. 그런데 얘가 AA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야? 요렇게도 있을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은 비율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어차피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형접합 개체 420마리가 있어요. 한 개씩 총 420개가 있어서, 자, 그러니까 AA 또는 AA 이렇게 하면은 총 이 대문자 A 유전자는 420마리한테는 다 420개가 있는 거야. 한 개씩. 자, 그래서 얘네들이 한 개씩 있어서 총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980 더하기 420 하면 1400이 되는 거야. 딱 맞아져요. 자, 그러면 유전자가 1400개라는 건 결국은 마리수로 따지면 몇 마리라는 거야? 700마리라는 거죠. 자, A 유전자, 소문자 A 유전자는 AA형 개체에서 420개, 동형접합 열성형 개체 90마리에서는 두 개씩 해서 180개가 있답니다. 그 다 합치면 420 더하기 180 하면 얼마야? 600이죠. 그래서 전체 열성 A 유전자는 600개가 되는 거야. 자, 이 개체군은 총 1000마리이며 개체 하나당 2개의 유전자를 가지므로 전체 유전자의 수는 2000개예요. 자, 따라서 A의 유전자 빈도는 전체 유전자의 2000분의 1400, 그러니까 70%인 0.7. 자, 그 다음에 Q의 유전자 빈도는 2000분의 600, 그래서 전체로는 30%.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0.7, 0.3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이 되죠. 처음에 뭐라고 했어? 유전자의 빈도가 0.7 대 0.3이라고 했잖아. 교배를 했어. 결과를 봤더니 또 어떻게 되는 거야? 7 대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유전자의 숫자가 계속 보존되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집단 내에서 모든 개체는 반드시 대문자 A 또는 소문자 A 중 하나를 가지므로 P와 Q의 합은 항상 어떻게 된다? 1이 됩니다. 0.7 더하기 0.3, 1이죠. 항상 100%가 됩니다. 1이 100%. 자, 이 유전자 빈도를 바탕으로 유전자의 빈도도 계산할 수 있는데, 자, 동형접합형 우성형의 빈도는 A 유전자를 부모 양쪽으로부터 모두 받을 확률이 0.7의 제곱이야. 그래서 0.49. 자, 동형접합형은 부모 한쪽에서 A, 그리고 다른 쪽에서
다른 쪽에서 소문자 A를 받을 두 가지 경우의 확률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0.7 곱하기 0.3, 0.7 곱하기 0.3을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더해줘야 돼. 그러면 2 곱하기 0.7에 0.3을 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총 어떻게 돼요? 0.42 이렇게 되겠죠. 42%. 자, 다음 다른 쪽에서 그다 이거 필요 없고. 자, 다음 동형접합형 열성. 그러니까 이제 소문자 AA야. 동형접합인데 열성끼리 만난 거. 자, 그래서 동형접합형 열성형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0.3의 제곱으로 만들어질 거야. 0.09예요. 그러면 봐봐. 자, 유전자의 빈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 우성이랑 열성 0.7, 0.3이면 둘이 합해서 뭐가 된다고 했어? 1이 된다고 했지. 자, 이 P제곱이 뭔데? DD 우성 열상형. 그 다음에 Q제곱이 뭔데? DD가 아니고 A라고 할게. 대문자 AA, 소문자 AA. 이렇게 지금 얘가 제곱, 얘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 PQ는 여기 있네. 자, 한쪽에서 대문자 A, 다른 쪽에서 소문자 A를 받을 두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랑 두 가지 경우를 서로 어떻게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0.42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결국은 2 곱하기 0.7 곱하기 0.3이니까 얘 전체 아니야. 얘가 2 하고 나서 PQ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P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2PQ 더하기 Q제곱 하면은 뭐가 항상 돼야 된다? 값이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생긴 게 약간 그 완전 제곱식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처럼 유전자 빈도가 유지된다면 다음 세대에서도 유전자형의 빈도 역시 일정하게 유지되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똑같이 4개로 해서 AA, 그 다음에 AA, 그 대문자 A, 대문자 A, 대문자 소문자, 남의 소문자 소문자. 그래서 이제 열성접합, 우성접합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다음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답니다. 예를 들어 유전 질환의 경우 특정 유전자가 두 개 모두 있을 때, 잘 보세요. 특정 유전자가 두 개 모두 있을 때 AA 또는 대문자 AA 또는 소문자 AA겠죠. 모두 있을 때 질병이 나타나는, 잘 보세요. 열성 유전병. 자, 이거 지금 문제로 나와 있는데 열성 유전병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지 발병되는 거야? 소문자 A, 소문자 A. 이렇게 유전자가 결합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유전병이 발생하는 거야. 그걸 열성 유전병이라고 하는데, 자, 잘 보세요. 해당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요런 사람들이겠죠. 요 AA 또는 요 AA. 요 사람들이 지금 해당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인자라고 합니다. 보인자. 보인자 할 때 보자가 무슨 말이냐면, 다송아, 보인자 할 때 보자가 뭐냐면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이야. 보유하고 있다. 그 해당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자. 얘는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는 하고 있어. 근데 그럼 병은 생겨 안 생겨? 병은 안 생겨. 왜? 병은 어떻게 돼야 생기는데? AA 이거 어디 가냐? 열성 유전병. AA가 소문자 AA가 돼야지만 병이 생겨. 근데 얘는 그러면 병은 안 생겼지만 뭐는 하고 있어? 그 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보인자가 인구 중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질병의 실제 환자 빈도와 함께 계산돼서 해당 유전자가 집단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또한 보존 생물학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개체군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을 분석하거나 유전자의 구성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도 이 법칙이 사용된답니다. 가족 관계를 판단할 때에도 친자가 공유하는 유전자가 우연히 남에게서 나타날 확률을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을 기반으로 계산하여 춘자 확률의 신뢰도를 높인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뭐 DNA 검사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있죠. 자, 뒤에 더 불러줄게요. 1번, 1번에 3번. 다음 2번에 1번. 다음 3번에 5번. 다음 4번에 3번. 다음 5번에 2번.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 그 수능 특강 특유의 약간 좀 치사한 문제. 자,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유전자의 수랑 개체 수는 다르다고 했어요. 왜? 개체는 유전자를 2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전자 빈도는요,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수를 전체 개체수로 나눈 게 아니고요, 특정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개체수를 전체 뭘로 나누는 거야? 유전자 수로 나누는 겁니다. 개체수로 나누게 되면은 2배 정도 차이가 나겠죠. 개체는 유전자를 2개 가지고 있으니까. 자, 다음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자,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을 전제로 한 종의 딱정벌레 실험에서 초록색과 갈색을 결정하는 유전자 빈도 변화를 관찰했답니다. 초기에는 초록색과 갈색의 비율이 1대2였대요. 그러면 뭐야? 얘는 0.5, 0.5 되겠지. 맞죠? 자, 집단의 크기도 우연한 요인에 의해 유전자 빈도가 무작위로 변동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 그 말이 무슨 말인데? 돌연변이 없다 이 말이죠. 본문에 나와 있는 말로 바꾸는 거야. 교배 역시 무작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케이, 무작위. 본문에 있었죠. 지금 이게 뭐야? 조건 충족해주고 있는 거야. 연구팀은 실험을 위해 갈색 나뭇잎이 많은 환경에서 벌레들을 사육했답니다. 이 환경에서 초록색 벌레가 포식자 눈에 더 잘 띄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색 벌레가 갈색 벌레보다 더 많이 어떻게 됐어요? 잡아먹혔죠. 그 결과 몇 세대가 지난 후 초록색 유전자의 빈도는 크게 감소하였고요. 초록색 딱정벌레와 갈색 딱정벌레 외에 다른 딱정벌레는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오로지 얘네 둘이 뭐인 거야? 초록이랑 갈색은. 대립 유전자가 되겠죠. 초록색 또는 갈색만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색 안 태어났으니까, 그럼 얘네 둘은 서로 대립 유전자야. 자, 그럴 때 잘 보세요. 나뭇잎이 많은, 갈색 나뭇잎이 많은 환경에서 벌레들을 사육해서 누가 많이 죽었어요? 초록색이 많이 죽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많이 남아있겠어? 갈색 벌레들이 더 많이 남아있겠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자연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자생존. 갈색 벌레가 더 적합했기 때문에, 더 적응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야. 자, 그럼 밑에 성질로 내려가서요. 자, 다른 색의 딱정벌레는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외부 집단의 유전자가 새로 이입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유전자가 새로 이입되려면 뭐가 필요한데? 교배가 필요해요. 교배가. 근데 지금 여기는 교배가 아니고 뭐야? 포식자한테 잡아먹히는 거잖아. 그러면 외부 집단의 유전자가 여기에 새로 들어왔다고 얘기할 수 없지.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 4번. 자, A를 바탕으로 라고 쭉 해가지고 지금 어떤 유전지라는, 잘 보세요. X염색체에 위치한 열성 대립 유전자 D에 의해서 발현된답니다.
자, 한 인구 집단에서 남녀의 대립 유전자 빈도가 같을 때 남성 중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개체의 비율인 표면형 빈도가 9%로 조사됐답니다. 자, 남성은 XY 염색체이므로 X 염색체를 하나만 가지지만 이 질환을 가진 남성의 비율은 열성 대립 유전자 D의 유전자 빈도와 같답니다. 그러면 열성 대립 유전자 D가 뭔데? D 이렇게 될 거겠죠. 자, 따라서 9%는 0.09이며 정상 대립 유전자인 D의 유전자 빈도는 P-Q가 됩니다. 그래서 이 Q가 9%예요. 0.09이기 때문에 P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1 빼기 0.09 하면 걔가 P죠. 왜냐면 P랑 Q랑 더하면 1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다음 이 집단이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할 때,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유지된다는 얘기죠. 여성은 X 염색체를 2개 갖고 있으므로 여성 중 보인자 유전자형 빈도와 질환이 반영될 유전자형 빈도는 이렇게 될 거야. 이 PQ는 뭐에 해당하냐면 이제 요 유전자 D라고 했을 때 D 그러니까 우성 하나 열성 하나 가지고 있는 형태 또는 Q 제곱은 뭐야? 열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끝이요. 자, 다음 3번 선지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집단 내 질환 발현 표현형 빈도라고 돼 있죠. 자, 여성이 남성보다 넓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집단 발현 표현형 빈도라고 하는 건 결국은 대립 유전자 빈도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립 유전자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남성이 얼마만큼이라고 했어요? 요 0.91이죠. 아니구나. 미안한데 0.91이 아니고 반대죠. 0.09죠. 9%. 남성은 9%야. 0.09. 열성 대립 유전자의 유전자 빈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 요 구조도 있을 수 있고 요 구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여성은 집단 발현 표현형 빈도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각각 2PQ가 될 거거든. 미안합니다. 2PQ가 아니죠. Q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Q제곱이 되면 Q 곱하기 Q잖아. 그리고 이거 2PQ도 더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PQ도 계산해보면 얘네들을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얘가 9%보다 낮게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실제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지금 제곱이 돼 있잖아. 그러면 0.09인데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0.0081이 되거든. 그러니까 소수점이기 때문에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더해도요 여성이 더 낮게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된다?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4번 선지를 보면은 이 집단의 여성 보인자형 유전자형 빈도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2PQ랑 똑같은 말이거든. 보인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인자만 그 유전자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X 염색체의 열성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질병은요 D 그러니까 우성 이렇게 만나 있는 애들만 질병에 걸리는 거거든. 이렇게 만나 있는 애들은 질병에 안 걸리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유전자를 보유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거는 얘는 걸리는 거잖아. 그 보유는 뭐만 하고 있는 거야? 2PQ만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지금 EPQ를 계산하면 남성의 질환 발현형 표현 빈도는 얼마였냐면 요거였거든. 9%. EPQ가 Q, 얘는 9%는 Q죠. Q보다 무조건 높잖아. 자, 그래서 높은 값을 가진다라고 할 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뭘 알아야 되냐면 여성 보인자형 유전자형 빈도는 EPQ다. 그 다음에 남성의 질환 발현 표현형은 그 Q, 그러니까 9%다. 그리고 동형 접합자의 유전자는 P제곱이다. 그 다음에 그 남성에서 질환이 나타나는 건 Q다. 얘를 연결하면은 아주 사실 쉽게 연결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Q제곱, P제곱, EPQ 얘가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못 찾아서 문제를 못 푸는 거거든. 그래서 1대1로 연결하면은 그냥 간단한 계산들만 쭉쭉쭉 풀어봐도 쉽게 이제 얘가 더 높은지 낮은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4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교과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봅시다.